써야 될지. 경청의 힘, 아주 간단하지만 가장 어려운 기술이죠. 이번에는 애경 씨가 시험에 빠집니다. 제가 요즘 생각하고 있는 건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글쎄요, 애경 씨는 이 시험을 잘 헤쳐갈까요? 그래서 저는 이 1,000만 원으로 고민이 아니네. 제가 자랑이네. 사람을 너무 너무 바쁘신데 제가 아유, 뭐 바쁘진 않아요. 바쁘진 않은데. 바쁘진 않고. 멱살부터 잡고 시작해요. 결국 애경 씨마저도 시험에 걸려들고 마네요. 저런 태도의 사람한테 말하기가 어렵죠. 근데 원래 경청하기,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러나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가장 쉽게 가장 빠른 효과를 보는 설득 기술이 바로 경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포기할 거예요. 제가 그건 아니잖아. 들어보려고는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를 해서 애가 그냥 깨닫는 것보다 애가 먼저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뭔가를 찾아줬을 때 학생이 받아들이는 게 더 빠른 것 같긴 했어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입장 바꿔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좀 더 파고들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걸로 이어지지 않을까. 좀 그런 훈련이 된다는 느낌? 고민이 욕심이 많은데 욕심 많은 거를 어떻게 해소를 해요? 너무 제 말이 웃기세요? 눈치채셨죠? 도현 씨는 불친절한 상담원. 아니 사실 별거 아닌거든요. 자기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상담소까지 와서 아니 저기 재판을 상담소 가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애들과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리분별이 약간 떨어지시는 것 같네요. 그런 거 고치셔야 돼. 제가 상담 전문가로서 조언을 해드리는 거예요. 불친절함의 강도가 점점 높아가고 있죠. 기가 막힌 상호 씨. 웃어도 보고 항의도 해보는데. 이런. 그렇죠. 이쯤 되면 미션인 걸 모를 리 없죠. 그러나 봐봐요. 저는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아무리 변명을 해봐도 이미 상처는 다 받은 상태. 잘했어. 연기 되게 잘했어. 아, 내가 진짜 난 연기 아니다고 저도 감정이 막 끌어오르더라고. 알면서도 화가 나는 상황, 비밀은 거기에 있습니다. 교사가 된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상호 씨. 그는 얼마 전에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문제아로 알려진 아이와의 상담이었죠. 그런데 무조건 경청하라 그 교훈을 따르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얘가 아픈 건데 그 아픈 걸 내가 또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같이 좀 이렇게 하는 게 어색하고 힘들고 저도 힘들고 막상 불러서 많이 들었죠. 많이 듣고 감정을 많이 얘가 어떤 감정이구나 그런 것도 제가 그제서 알았고 그 이후로 이제 애가 많이 변했거든요. 그런 얘기 한 번 한 이후로 그 경청의 힘이 다시 증명됩니다. 쪽으로 좀 워크홀릭이 돼가는 그런 느낌. 친절한 상담원 앞에 앉자 상황이 변한 거죠. 내가 이 일에 관심은 있지만 그래도 조금 마음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요? 진짜. 도무지 상담이 끝날 기미가 없습니다. 저는 누나 좋은 대로 할 거예요. 진짜로. 시츄에이션 미션 같은 건 이미 잊어버린 상태. 대화는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단지 경청해 줬을 뿐인데 상호 씨의 상담은 끝날 줄을 모릅니다. 경청의 비밀 한번 들어보시죠. 역지사지. 상대방이 또 듣고 싶은 말 그거를 해주는 거.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것. 공감하기. 눈을 맞춘다. 가까이 몸을 간다든지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오케이. 고개 끄덕거리기. 관심과 흥미라고 생각해요. 관심과 흥미. 소리를 낸다. 그래서 맞장구를 쳐주는 것 그런 맞장구, 게 중요해요. 추임새. 재진술을 한다. 상대방의 말을 받아서 재진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설득이 속임수라고요? 설득은 남에게 다가가는 기술. 내가 아니라 너를 대화의 중심에 놓는 기술. 그래서 가장 열린 인간이 되는 그런 기술입니다. 네,
마지막 그 멘트가 기억나세요? 대화의 중심을 나 중심이 아니고 상대방, 내 앞에 얘기하는 사람 중심으로 그렇게 하는 대화. 이게 경청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경청이 뭐냐?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남의 이야기를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내 이야기로 듣는 것. 네. 그래서 잘 들어준다는 게 이렇게 머리로는 있지만 몸으로는 이렇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잘 안 들려져요.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선입견이에요. 이미 오랫동안 만난 사람들 사이에는 내 안에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 이미 다 있어요. 예를 들면 저 싸가지 없는 놈. 이렇게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딱 머릿속에 규정이 돼 있으면 무슨 말을 해도 그쪽으로 연관이 돼요. 이렇게 필터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공부를 지겹게 안 하는 애예요. 그러면 걔가 무슨 말을 해도 저거는 공부를 안 하는 놈이라고 하는 선입견이 내 안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아이가 어느 날 공부를 모처럼 했어요. 모처럼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안 하던 짓을 했는데. 그래서 엄마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인정도 좀 받고 싶어서 엄마 나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그래 공부하는 게 쉽진 않지. 아이고 애썼다 좀 쉬어라. 이렇게 머리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내 감정은 그렇게 안 하고 속에서 무슨 얘기가 올라오고 있냐면 네가 공부는 좀 하고 그따위 소리를 씨부리고 있는 거냐 막 이렇게 안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있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고 나면 이렇게 말은 안 하세요. 근데 표정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을 받으니까 신경은 쓰여서 입은 닫았어요. 근데 표정은 굉장히 화가 나 있어. 그리고 배운 대로 하는 거죠. 그래, 공부는 힘든 거지.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다 영물이라 다 알아들어요. 사람은 입으로 말을 하기 전에 눈부터 말해요. 그리고 표정이 말을 한다고요. 거기에 말이 보태져서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진심으로 경청하려면 내 눈빛, 표정, 이 제스처 이게 다 같이 맞아줘야 돼요. 근데 이제 교육을 받고 첫 단계에 이제 여러분이 가서 적용을 하시려면 잘 안 되는 게 이게 표정 관리가 안 돼요. 특히 성격적으로 이 부분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저 배운 대로 했는데 얘한테 반응이 없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거울을 안 보신 분들이세요. 성경대로 얘기해 볼까요? 성경도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셨어요. 듣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속히 하라고요. 그리고 말하기는요. 더디하고요. 성내기는 진짜 더디해야죠, 이건. 근데 우리가 꼭 거꾸로 하잖아요. 성내기는 정광석화처럼 하고 말하기 무지 빨리 하고 듣는 건 차 뿌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안 듣는 거예요. 말해봐! 그래 놓고 안 들어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딴 생각하고 있어요. 공격할 준비.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이렇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세요. 한 사람이 말하려고 할 때 진심으로 들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마주 있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그래 해봐. 해봐라. 말 있으면 해봐. 근데 이 표정이 듣겠다는 표정이 아니면 말하는 사람이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듣는 사람이 윗사람인데 표정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 해봐라. 뭔데? 이렇게 해버리면 아니요 그냥 다음에 할게요. 듣겠다는 표정이어야죠. 눈빛도. 이런 게 안 받쳐주면 경청이 안 된다는 말이죠. 한자로 들을 청자를 아십니까? 요즘에 젊은 분들은 한자를 안 배워가지고 연배가 많이 되신 분들은 교육의 기회가 없어서 모르시고요. 젊은 사람들은 또 학교에서 이 한자를 안 배워가지고 근데 사실 한자를 안 배우면 우리나라 말 못 알아들을 말이 정말 많습니다. 한자를 자꾸 중국말이라고 하면 안 돼. 이거는 이미 우리말 다 알아들어서 애들도 한자 교육을 좀 시켜야 됩니다. 한자가 의미 언어라 잘 뜯어보면 저 안에 경청의 모든 원리가 다 들어있어요. 저 한 글자 안에. 예를 들면 왼쪽 부분을 보면 귀자 밑에 임금왕자가 있죠. 그건 아시나요? 예, 귀자.
뭐 임금왕자 정도는 알 것 같아요. 저 귀자예요. 귀예요, 귀. 귀인데 왕의 귀로 들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왕이 아닌데 어떻게 왕의 귀로 들어? 한자는 저런 때는 왕이 신분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큰 귀로 들어라. 쫑긋하고 들어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면 열십자 밑에 눈목자가 있고요. 밑에는 한일자 밑에 마음심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10개의 눈으로 쳐다보면서 들으란 얘기예요. 잘 관찰하라는 뜻입니다. 눈빛이 어땠는지, 눈동자가 어디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좀 면목 없고 부끄러운 얘기할 때 사람들은 눈이요 아래로 처져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그리고 어딘가에서 막 정보를 빼내서 얘기를 해야 되면 눈이 약간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이게 생각하는 거죠. 면목 없으면 떨어지고요. 벌써 이렇게 눈빛이 아래로 깔리면서 분위기 어두워지면 힘든 얘기 하려고 그러는구나. 금방 느껴져요. 근데 위로 치켜뜨는 건 얘가 지금 뭔가 머리를 굴리고 있구나. 야, 그거 네가 훔쳐갔다면서! 그러면 바로 대답 안 하고 왜 이렇게 약간 머리가 이렇게 눈을 이제 뭐라고 변명을 해야 되나? 이러고 찾고 있는 거죠, 지금. 오늘 저녁에 가서 남편, 우리 부인들은 남편들한테 해보시면 알아요. 이렇게 자기나 사랑해? 이렇게 긴급, 아주 급하게 물어보세요. 진짜 사랑하는 분은 바로 튀어나와요. 본능에서 나오는 대답은 빨리 나옵니다. 예를 들면 배고프니 한테 배고프니? 바로 나와요. 이걸 생각하면서 뭐 이렇게. 자기나 사랑해? 이렇게 바로 나오면 사랑하는 거. 자기나 사랑해? 그러면 이제 한 박자 쉬고 나오는 건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중. 예. 자기나 사랑해? 이거는 오늘 대답 잘못하면 오늘 밤이 힘들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보 때문에 나온 대답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이론적으로 모르셔도 직감적으로 아시잖아요. 야, 이거 어디다 놨어? 막 그러면 몰라. 이렇게 말하면 저놈이 알고 있는데 숨기는 거잖아요. 근데 억울한 애는 바로 나옵니다.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막 이렇게 바로 나오면 믿어주셔야 돼요. 이거는 진짜예요. 물론 사기꾼은 이 수준을 아주 잘합니다. 사기꾼이 그래서 자존감 검사를 하면 보통 100점 만점에 95점 이상이에요. 자기도 스스로 속는 거예요. 자기를 속여야 거짓말 탐지기를 통과해요. 여러분도 언젠가 자존감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재밌는데, 왜 내가 그렇게 모든 누구 앞에 가면 이렇게 쭈그러드는지 이게 자존감 테스트를 해보면 나와요. 95점 넘어가면 사기꾼 수준이다 그래요. 저 98점이었어요. 검사하는 분이 쳐다보더라고요. 왜 그러나 하여튼 나중에 분석해 줄 때 보니까 95점 넘으면 사기꾼 수준이래요. 어쩌다 이렇게 뻔뻔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 세 가지죠. 잘 들어라는 말은 딴 생각하지 말고 들으라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눈으로 잘 관찰하면서 그다음에 마음은 하나로. 그 하나의 마음이 뭘까요? 이 얘기를 잘 들어줘야지 하는 이 마음만으로. 내 안에서 올라오는 소리. 그래서 이제 코치들 훈련할 때는 경청 근육을 키워라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자꾸 올라와요. 이렇게 사람은 듣다 보면 특히 애들 뭐 지금 교사로서 학생들을 상대로 하거나 부모로서 애들을 상대로 하다 보면 저 뻔한 말이거든요. 저 뻔한 말이니까 자꾸 자르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 이랬다는 말이잖아. 막 이렇게 아빠들은 답답하니까 야 결론만 얘기해 막 결론이 뭐냐? 그럼 이제 우리 지난주하고 연결하면 기질적으로 직설화법을 할 수 없는 애는 얘기를 돌려서 온다 그랬죠. 근데 아빠는 직설화법 쓰는 D형이에요. 그러면 답답한 거예요. 저 뭔 말을 하려고 저렇게 시간을 끌어 막 지금 아빠랑 해결해야 될 그것만 얘기하라는 거죠. 근데 얘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제 그럴 때 딱 자르고 들어가죠. 할 말 없으면 가라 막 이렇게. 기본적으로 경청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아이가 말할 수 있게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아빠가 들을게 얘기해봐.
어떤 얘기를 해도 아빠가 도와줄게. 얘기해봐. 이렇게 해줘야 얘가 사실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끝끝내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참아줘야 해요. 계속 걔가 얘기하면 그랬니? 걔 끄떡끄떡. 눈치 보면서 말하는 사람한테 이 끄떡끄떡이 얼마나 위로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전도사가 돼서요. 첫 번째 사역지가 제 모교회였어요. 근데 어린이 주일이 되니까 아동부 전도사 보고 설교를 하래요. 그래서 제가 자란 교회에서 주로 저를 가르친 선생님들 앞에다 다 놓고 담임 목사님이 사회를 보고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막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았어요. 담임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완전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았어요. 앞에 이렇게 딱 섰는데 이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뭐 저녁 예배가 워낙 사람이 많이 올 때라 쫙 쳐다보는데 어디를 보고 설교를 해야 되지 막. 근데 감사하게 제 요 바로 앞에 저를 고등학교 때 가르쳤던 그 선생님, 권사님 한 분이 바로 앞에 앉아서요. 정말 사랑의 눈빛으로. 그러니까 내 제자가 어느 날 커서 저렇게 전도사가 돼서 설교한다라고 하는 그게 표정에 보이세요. 막 그 사랑의 마음 막 이게 보여서 그걸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고 제가 한마디만 하면 고개를 끄덕거리시면서 아멘을 하세요. 제가 한 25분 설교하는 동안에 고기만 쳐다보고 있어요. 계속 권사님만 보고 권사님 막 아멘 해주시고 막 눈물 흘리시고 용기가 나는 거예요. 남이 얘기할 때 이렇게 적당한 타이밍에 끄떡끄떡을 잘해주십시오. 담임 목사님 설교할 때 적당할 때 빨리 끄떡거리고 아멘을 해야 담임 목사도 막 용기가 나서 막 하죠. 이게 전부 다 막 이렇게 약간 뒤로 제껴가지고 먹고 저거 이렇게. 조를 때도 좀 이렇게 은혜롭게 좀 조르세요. 좀 앞으로 끄떡거리면서 좀 이거 연습하시면 홀리하게 조를 수 있어요. 믿습니까 할 때 아멘. 그렇게. 성격 나쁜 사람은 졸 때도 나쁘대. 이렇게 뒤로 제껴가면서 이렇게. 뭐가 그래요? 뭐가. 회의주의자는 좌우로 흔들며 잔대요. 글쎄요. 근데 이렇게 앞으로 끄떡거리십시오. 이렇게 머릿속에 한다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목 디스크 걸릴 만큼 흔들어라 막 그래요. 이렇게 좀 크게. 그리고 입으로는요. 그랬어. 힘들었겠네. 이렇게 맞정구, 이렇게 추임새라 그래요. 그 말한 것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고개를 끄덕거려주고. 이렇게 들어주면 말하는 사람이 신나요. 그 표정도 밝게 이렇게 눈은 초롱초롱 이렇게. 사람이 뭔가 궁금할 때는 눈이 약간 반짝반짝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거 쳐다볼 때 그 눈빛. 네. 왜 이렇게 식당 가면 이렇게 샘플이 쭉 이렇게 있잖아요. 요즘 이제 골라야 되는데 이렇게 침 나오면서 그거 고를 때의 눈빛, 막 그런 눈빛으로 사람을 쳐다봐줘야 돼. 이렇게. 참 듣고 싶어. 이렇게. 이런 사람하고 얘기하면 나도 모르게 얘기가 솔솔 나와요. 그리고 끝나고 갈 때 뭐라 그러냐면 막 끝장 가면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나도 이렇게 정하고 왔어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기로 이렇게 정하고 왔는데 잘 들어주니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라냐면 목사님 그 얘기는 좀 교인들한테 하지 말아주세요. 오버했어요. 누가 얘기한 건지는 안 하려고 하는데 누가 얘기한 것까지 해버렸어요. 이게 잘 듣는 사람 만나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의하면 사람이 이렇게 문자로 전달되는 건 7%밖에 안 된답니다. 내 진심이.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는 카톡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프로포즈를 카톡으로 하면 감동하시겠어요? 난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를 카톡으로. 자매들이 뭐라고 반응할까요? 그 카톡을 보고 막 감동해가지고 저도요 막 이럴까요? 미친놈. 아니 해고 통보를 문자로 받으시면 좋으시겠냐고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걸 문자로 받으면요.
그 회사 때로 엎고 싶지 않을까요? 이런 어려운 얘기 하나,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앞에다 놓고 내 진심을 표정과 모든 걸 동원해서 보여주면서 말을 해야 사람이 움직이죠. 근데 전화로, 목소리로 하는 보이스가 38%밖에 안 돼요. 전화를 통해서 하셔도 문자보단 좀 낫지만 어쩔 수 없어서 이거밖에 방법이 없다면 전화가 문자보다 낫지만, 그러나 만나서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만나서 이 바디랭귀지, 표정, 막 눈빛, 손짓, 이걸 다 써서 해야, 그래야 100%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 안에서도 애들하고 할 때도 화가 나는데 화난 걸 문자로 날리지 마세요. 그러면 진심이 전달이 안 돼요. 엄마가 너를 정말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는 이 진심은 안 남고, 엄마가 진짜 나한테 나쁘게 했다라고 하는 증거만 남아요. 그 애들한테 돌리죠. 우리 엄마가 나한테 보낸 거야 이거. 그래 애들이 다 보고, 야 진짜 니네 친엄마 맞냐? 화가 나가지고 문자로 막 썼거든. 이 썩을 놈아 막, 응? 이 문디자스가 막, 차 뿌리라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원래 진심은 아들이 잘 되기를 원했죠. 근데 이게 하나도 전달이 안 된 채 정말 건조하게 문자만 남았어요. 두고두고 볼 거 아닙니까, 애가 이거를. 이건 아니거든요. 앞에도 앉혀놓고 그 말을 엄마가 울면서 했으면요. 다르죠, 느낌이. 아, 엄마 정말 속상하구나. 내가 잘못한 거구나. 저희 어머니는 그런 걸 참 잘하셨어요. 제가 지금도 저희 어머니 보면 참 고맙고, 아직 살아계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요새 뭐 치매 걸리셔서 애기처럼 막 앉아 계세요. 이렇게. 이게 이렇게 순한 치매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가만히 앉아서 웃고만 계세요. 그래, 뭔 말하면 이제 기억이 안 나니까 웃으세요. 근데 그 어머니가 생전 그런 식으로 반응한 적이 없어요. 아들이 잘못하고 뭘 속상내면, 미안하다, 애미가 잘 몰라서 못 가르쳐서 그랬어. 이렇게. 이게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차라리 욕하고 막 때렸으면 그냥 내 안에 죄책감은 없는데, 엄마가 이렇게 말하면 꼭 저녁에 공부하면 자라 그러고. 우리 어머니는 공부하라 소리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아들이 책상에만 앉아있으면 무조건 공부하는 줄 아시고요. 그리고 10시만 넘어가면 공부 무지하게 심하게 하는 거예요. 빨리 자라고.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그리고 꼭 간식 들고 오시고. 아니, 잘하면서 간식은 왜 들고 온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애들을 용납하셔서 나하고 관계가 좋아야 도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듣기 성향 테스트는 오늘 뭐 굳이 할 건 없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 이런 성향들이 나와요. 사람 지향적 듣기가 있어요. 그냥 좀 그 사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잘 들어주는 그런 성향으로 듣는 분이 계세요. 이런 분이 이제 만나면 말하는 사람은 되게 좋아요. 나한테 공감해주고 내 말을 잘 그대로 이해해주고 받아주니까요. 근데 이런 분들이 사기를 잘 당하세요. 팔랑귀라 그러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듣기를 잘하는 분이 남한테는 참 좋은 분인데 본인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이런 분들은 홈쇼핑 이런 거 보시면 안 됩니다. 나도 모르고 080을 누르고 있어요, 이렇게. 두 번째가 행동지향적 듣기예요. 남자분들, 아빠들한테 이런 경향이 많은데, 무슨 얘기냐, 어떤 일과 관련된 얘기냐, 여기를 중심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특별한 일이 없는 얘기를 하면 얘기를 안 듣고 싶죠. 할 얘기 없으면 가. 이게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근데 대화는 꼭 일 때문에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땐 관계를 위해서도 하는 거고요. 근데 이 행동지향적 듣기를 하는 분은 일과 관련된 이야기만 잘 들려요. 그래서 참을성이 없을 때가 있어요. 나하고 관심 없는 얘기면 그냥 이미 머릿속에서부터 차단돼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분은 모르세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광고한 내용을 기억 못합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강조해도 기억이 안 나요. 그건 자기들의 관심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만 기억날까요? 목사님만.
그건 목사님이 중요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말하고 설명하는데 문 밖에 나가면 아무도 몰라요. 더 화가 나는 건 내 아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면 또 그걸로 나한테 야단쳐요. 아, 여보, 그거 중요한 그 광고 아까 왜 안 했어? 뭐, 나 했거든요. 전 개척교회를 주로 했기 때문에 제 아내는 예배 끝나고 교인들 밥 먹일 궁리에 설교 아멘 끝나면 그다음부터 코드가 그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못 듣죠.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광고는 아무리 길게 하거나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결국 전달은 안 된다. 어차피 카톡으로 다시 알려야 한다. 그럴 거면 간단하게 광고한다. 주보를 참고하십시오. 이렇게. 차라리 이게 궁금해서 주보를 다시 보게 될지도 몰라요. 광고는 뭐 여러분 말씀을 드려도 안 들으시니까 그냥 주보를 참고하시죠. 그러면 설교를 조금 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한테 관심이 없는 얘기는 안 들어요, 사람들이. 특히 남자분들은 안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분들에게 잘 듣게 만들려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라는 걸 미리 부각을 시켜야 돼요. 여보, 이거 안 들으면 오늘 한 1,000만 원쯤 손해본다? 막. 그럼 귀가 열리죠. 뭔데? 막 이렇게. 여보, 지금 하는 얘기 잘 들으면 당신 차가 바뀔지도 몰라. 막 이렇게. 남자들은 기계 바꾸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컴퓨터 바꾸고 핸드폰 바꾸고 자동차 바꾸고 이런 얘기와 관련된 건 너무 잘 알으세요. 막. 그래서 신차가 나오는 거 이런 건 너무 잘 알으세요. 뉴스를 듣다가도 이런 것만 들어요. 특히 정치 얘기 나오면 욕 잘하시고요. 남자분들 그 9시 뉴스 보다가 막 입이 막 이상해지잖아요. 막. 혼자서 막 정의의 사도가 되고 그런 일과 관련된 내 관심사와 관련된 일만 잘 듣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내용 지향적 듣기도 있어요. 이분들은 앞에 분하고 좀 비슷해 보이지만 이분은 그 하나하나의 내용 그 안에 담겨진 그 말의 데이터라든지 어떤 책에서 나온 말인지 이런 근거들 이런 것이 없으면 잘 안 듣는 분이 계세요. 굉장히 분석적이고 과학적인 분이시죠. 이런 분의 이야기를 이런 쪽의 정보를 듣는 분 앞에 가면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왜 중요한 거고 어디서 이런 얘기가 나왔고 이거는 하면은 프로테이즈가 얼마고 이런 얘기를 다 하지 않으면 이분은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네 의견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네, 지난번에 C 성향 나온 분들은 뭐 그런 분들이세요. 그 다음에 시간지향적 듣기 강사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이분들이에요. 시간 중심으로 모든 걸 들어요. 그러니까 강사가 10분만 늦으면 이분들은 이제 막 불편해지죠. 뭐야, 1시간에 끝낸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얘기할 때는 시간 얘기를 주로 하셔야 돼요. 몇 시에 만나서 우리 몇 시에 헤어질 거야. 앞으로 어떻게 시간을 쓸 거야. 이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효율적인 시간 관리. 이거를 간단하게 하는 테스트들이 있는데 해보시면 성향이 하나, 두 개 정도가 겹쳐서 나옵니다. 근데 자, 세 번째 단계로 가자. 경청 단계를 이렇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1단계는 이렇게 훈련 안 된 그냥 자연인 상태가 1단계야. 사람은 그냥 훈련이 특별히 안 되면 자기 중심적으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선택적 투과막이 있다 이런 말을 해요. 내 경험과 상식으로 걸러서 듣는 거죠. 다 몰라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예를 들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과 마주치죠. 어쩐지 그 전날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철야하셨어요. 주님은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기 전날 꼭 철야를 하세요. 우리처럼 막 금요일만 되면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근데 그날은 철야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는데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일단의 남자들한테 끌려서 발가벗겨진 채 끌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패대기를 치고 그리고 얘기하죠. 당신이라면 어떡하겠냐고. 이건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모함이었어요. 어떻게 말해도 걸려요. 예를 들면 율법에 적힌 대로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하면 당신 맨날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해놓고 왜 지금은 그러냐 이렇게 욕을 먹고요.
그러지 말고 살려야 된다 그러면 율법을 어겼으니까 너도 죽어라 그리고 돌을 칠 수 있어요. 예수도 율법을 어긴 것이 되니까. 이런 딜레마 상황인데 예수님이 땅바닥에다가 글씨를 쓰세요. 뭐라고 쓰셨어요? 몰라요. 성경에 뭐라고 거기다 쓰셨는지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땅바닥에 쓰신 글씨가 뭐라고 한 것이 성경에 안 나온다는 말은 땅바닥에 글씨 쓴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이 중요한 시기, 한 여인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왜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시죠? 사람은 감정이 격해지거나 흥분을 하면 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 제가 교육할 때 그래요. 아버지가 화가 잔뜩 났을 때는 설득하지 마라. 설득이 말대답으로 들린다. 그러면 괘씸죄가 추가된다. 자식이 아버지가 말하는데 막.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는 예 하고 빨리 나와라.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도 논리적으로 따지지 말고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나와라. 빨리 피해라 죽기 전에. 그럼 억울해서 안 되잖아요. 다음 2단계 전략이 있다. 하루쯤 지나서 아버지 열이 떨어졌을 때 이쁜 짓을 하나 해라. 그래서 아버지가 기분이 이렇게 좋아진 다음에 네가 하고 싶은 얘기를 들어가서 해라. 아버지 어제 얘기하시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아버지 틀렸어요 말이지 말고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가 이제 제정신이 돌아왔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그래 그것도 괜찮겠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를 전날 아버지가 화가 잔뜩 났을 때 그때 얘기하면 귀샤대기가 날아온다. 그래서 그때 흥분된 상태에선 자기가 듣고 싶은 말 외에는 안 들려요. 근데 흥분해서 전부 돌을 들고 있죠, 군중들이. 이 여자를 죽이려고. 근데 걷다 대놓고 만약에 예수님이 오자마자 막 그 씩씩거리는 군중을 향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말했으면 죄 없는 자가는 안 들려요. 돌로 쳐라만 들리죠. 그 여자가 죽는 거예요. 근데 땅바닥에 글씨를 쓰시니까 군중들은 뭐 했을까 이 시간에? 뭘 쓰나 그리고 들여다봤겠죠. 그래서 관심이 저쪽으로 옮겨져 갔죠. 지금 죽여야 된다의 관심에서 뭘 쓰나로 이렇게 관심이 옮겨져 갔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열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땅바닥에 글씨를 썼다. 이게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그 본문을 보면 나오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 근데 왜 화면은 이렇게 계속 넘어가고 있죠? 예, 빨리 제자리 돌려주시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다 끌어서 군중들이 어느 정도 이성으로 돌아왔을 때 예수께서 이 말을 하세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란 말이 이들에게 들렸기 때문에 그들은 돌을 놓고 떠나는데 노인부터 젊은이까지를 놓고 갔다. 그 말은 제정신이 빨리 돌아오는 건 노인이 빨라요. 흥분이 젊은 사람일수록 오랫동안 지속돼요. 굉장히 사실적인 내용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 경청을 해버리면 그런 현상들이 나와요. 다 내 생각으로 한번 이렇게 다시 필터링을 해서 듣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저 사람의 진심이 나한테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단계가 되기 위해서 훈련하자는 말입니다. 상대 중심적 경청을 하자. 저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진짜 뭔지 그거를 잘 100%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게 상대 중심적 경청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어조, 속도, 태도에 맞춰서 반응하고 상호 교감도 하고 공감도 표현해야 되고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던 대로 그걸 잘 듣기 위해서 끄떡거리기도 하고 소리를 내기도 하고 눈빛도 그래서 이제 여기에 아이 컨택, 미러링, 페이싱, 백트래킹 뭐 다 이렇게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 이게 다
서양에서 정리된 이론이 건너와서 그렇습니다. 한국말로 다 풀어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세 번째가 직관적 경청. 이걸 이제 상대 중심적인 경청을 잘 하다 보면 저 사람이 표현하지 않은 것까지도 들려요. 근데 여자분들이 이걸 잘 하세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들 때 여자들에겐 이방면의 촉을 좋게 만드셨어요. 남자들은 좀 둔해요,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들한테 아기를 키우게 한 거예요. 남자가 애를 키우면 애가 거의 고난의 행군을 합니다. 어쩌다가 부인들이 바빠서 남편한테 하루 애 맡기고 나갔다 오면 애가 이렇게 엄마가 들어오는 거 막 기어오면서 막 눈물 콧물 다 짜면서 막 굉장히 서럽게 울어요. 그럼 아빠가 야 엄마 너 왜 그래 임마 아빠가 잘 놀았잖아 말하는데 몰래카메라 설치하기 전에는 모르는 일이죠. 아빠들은 상태 좋을 때만 애랑 놀다가 지 관심이 딴 데로 가면 전부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애가 똥을 쌌는지 뭐. 그래도 엄마 오면 애가 막 서러워가지고 막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근데 엄마들 잘 보세요. 애기 여러 명 키운 엄마들 보면요. 애가 울면 저게 배고파서 우는 건지 아파서 우는 건지 똥 싸서 우는 건지를 구별해내요. 남자들은 죽어도 모릅니다. 제가 첫 애를 낳고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데 옛날엔 이렇게 문풍지 문이었잖아요. 조그만 마루 사이에 두고 이쪽 방에서 소리가 저쪽으로 다 들려요. 근데 이제 우리 방에서 애가 빽 울면 우리 어머니가 안방에서 뭐라 그러면 에이 그 똥 쌌나 보다 야 기저귀 좀 봐라 그래요. 울음소리 듣고요. 에이 설마 그리고 보면 똥 쌌어요. 그러니까 이제 초보 엄마 아빠인 우리는 알 길이 없죠. 안방에서 듣고 아시던데. 우리 어머니는 제가 늘 귀신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저걸 알지? 예를 들면 제가 밖에 싸우고 왔어요. 싸우면 우리 어머니는 무조건 절 때리세요. 이유가 어쨌든 싸움 자체가 나쁜 일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럼 이제 싸운 날은 엄마한테 안 들키려고 이렇게 먼지 같은 거 다 털고, 예, 막 흔적을 다 없애야 돼. 얼굴도 이렇게 거울 보고, 이렇게, 완벽해. 이래갖고 이제 집에 딱 들어가면서 이제 안 들키려고 굉장히 경쾌하게 들어가죠. 막, 엄마, 학교 갔다 왔어요! 막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 어머니가 문 딱 열어주면서 묻지도 않고 딱 단정적으로 말하세요. 싸웠구나. 싸웠니? 이도 아니고, 싸웠구나. 근데 이렇게 훅 찌르고 들어오면 거짓말을 못해요. 싸웠구나. 원래 시나리오는 이게 아니었어요. 엄마가 부르면 아니라고 이제 잡아뗀다. 이렇게 다 마음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들어갔는데 싸웠구나. 이렇게 딱 말하면 방에 와서 거울 보면요. 아무리 봐도 싸운 흔적이 내 몸에 없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아세요. 그때가 그랬죠. 엄마는 귀신이구나. 결혼해 보니까 아내가 귀신이더라고요. 남자들은 다 이 귀신하고 사는 거예요. 속이려고 그러지 마세요. 특히 돈 어디다가 훔쳐놓고 이렇게 꿍쳐놓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남자들끼리 굉장히 여기는 못 찾겠지 싶은 데다가 넣어놓으면 부인들이 너무 쉽게 찾아요. 거기다 이렇게 메모지 써놓잖아요. 뭘 이렇게 어렵게 돈을 줘? 고마워. 이렇게. 그냥 처음부터 줬으면 진심으로 고맙다 소리라도 듣죠. 이렇게 하면 이게 아는 척을 할 수도 없고 그냥 뭐 날아가는 거죠. 안 그러면 그냥 스위스에다 계좌 하나 만드시던지요. 그냥 솔직하게 사십시오. 여자분들은 그 면이 남자들하고 상당히 달라요. 남자들은 직관적 경청을 하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해요. 사랑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사람을 관찰을 해야만 직관적 경청이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말하는 패턴이 있어요. 다 틀이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를 할 때는 어떤 표정과 어떤 말로 시작했더라. 이게 다 말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지가 잘하고 자랑스러워할 때는 무슨 말로 보통 시작하더라가 다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도 내가 만나는 사람의 상대의 그 면을 잘 관찰하고 그렇게 마음속에 정리해 두시면 표정 딱 보면 저 다음에 무슨 얘기 나올지 저 얘기는 겉으로 한 얘기고 원래 하고 싶은 얘기는 저 뒤에 뭐가 있다가 보여져요. 그걸 맞추면 상대방이 감동을 하죠.
이건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또 엄마 아빠들도 이제 엄마들이 대부분 이제 직장 안 가지고 아이만 이렇게 집에서 전업주부로 키울 경우엔 매일 애를 보잖아요. 태중에서부터 애가 태어나는 24시간 내내 붙어서 보죠. 그러면 이 아이가 하는 행동을 딱 보면 제가 아픈가 봐. 금방 느껴져요. 근데 가끔 보는 아빠는 아무리 얘기해줘도 몰라요. 그래서 직관적 경청까지 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듣기를 원해야 들을 수 있다. 내가 정말 진심으로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그래야만 들려와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연습을 한번 해보죠. 몸으로 경청하기. 첫 번째는 아이 컨택입니다. 그냥 눈 맞추기. 이렇게 보통 번역을 하죠. 사람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잘 쳐다봐 주는 게 우선 1번이죠. 여보, 할 얘기 있는데 나랑 얘기 좀 할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래? 그리고 이렇게 TV 보던 거 이런 거 다 끄고, 컴퓨터 끄고, 앞에 가서 앉아줘야죠. 그리고 얼굴 쳐다보면서, 할 얘기 좀 해봐. 이러면 벌써 얘기할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이게 소파에 누워서 여전히 TV를 틀어놓고, 해봐. 얘기해. 차라리 벽에다가 얘기하죠. 이렇게 하면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보, 할 얘기 있는데 저랑 잠깐 얘기하실래요? 그러면 TV 얼른 끄고 테이블 앞에 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할까? 내가 한 잔 타오지 뭐. 그리고 커피 한 잔씩 놓고 얼굴 딱 쳐다보면서 얘기해봐. 이렇게 할 얘기를 하죠. 소파에 누워. 해봐. 여보, 여기 와서 같이. 다 들어. 그냥 해. 보통 집에서 많이 있는 장면이죠. 예. 그래서 여자들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남편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남편이 아니라 그 인간이 돼요. 그리고 그 인간도 더 실망스러운 이제 그놈이 되죠. 좀 이제 부드러운 분들은 이렇게 말해서 네 아빠가 되죠. 내 남편이 아니고 네 아빠지. 책 제목도 그런 게 있어요. 그대일까 그놈일까. 청년들 데이트에 관한 책인데 책 제목이 그대일까 그놈일까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부부관계에서 여자분들은 하루에 15,000개의 단어를 다 써야 행복해요. 근데 이걸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남편하고 하려고. 근데 남자는 한 7,000개쯤 쓴대요. 근데 밖에서 일하면서 다 쓰고 들어와요. 그래갖고 집에 와서는 말하기가 싫어. 그러니까 TV 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자매는 지금 15,000개를 쌓아놓고 그대가 오기를 기다렸죠. 그날도 결론은 그놈이에요. 그래서 이제 형제들은, 남편들은 500개쯤 남기고 들어가자, 집에. 500개만 남기고 가서 15,000개를 다 쓰게 해주자. 처음엔 되게 힘듭니다. 이거 훈련 안 되면. 500개 가지고 이런 말만 하면 돼요. 이렇게 뭐라고 말하면, 헐. 진짜? 대박. 이렇게 간단한 말로만 버티면 15,000개 쓸 동안에 500개 가지고 충분히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여자분들 은혜 받는 거 안 보이세요? 야, 저 얘기를 내가 해주고 싶었는데 거의 부흥의 분위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해주면 돼요. 카톡도 쉬워요. 그냥 저렇게 뭐라고 막 얘기하면 헐. 그것도 어려우면 이모티콘에 헐이 있어요. 이모티콘으로 헐. 이런 거 하나 뚝 찍어서 주시면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말을 계속 할 수 있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신나게 얘기하고 자매들이 보통 그래요. 오늘 너무 좋다. 막 행복하다. 그럼 들어주면 이게 잘 들어주면 사랑인데요. 뭐 돈도 안 들고 얼마나 쉽습니까 이게. 저도 이제 이렇게 여대에서 사역할 때 보면 자매들이 오면 그냥 이게 한 서너 명만 왔다 그러면 그냥 완전 돗대기 시장 또 이게 얘기가 하나로 안 되고 조금 인원이 많아지면 막 지들끼리 막 쌍방통신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막 정신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나 혼자 남자. 그때 여기 쳐다보고 그랬어 막 이거 열심히 잘해주면 목사님 만나면 좋아요. 난 미친다 막.
어떡합니까? 제가 여대에 가 있는데요, 뭐. 여자들한테 맞는 모습으로 대해줘야죠. 들어주는 겁니다. 눈을 쳐다보는데 어디를 쳐다봐야 되죠? 일단 얼굴에서 눈을 띄면 안 돼요. 근데 얼굴에 어디를 쳐다봐야 돼요? 눈을? 눈을 빤히 쳐다보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멀리서도 이렇게 빤히 쳐다보면 부담스러운데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눈을 빤히 이렇게 쳐다보면 하던 얘기도 쑥 들어가요. 그래서 어느 책에 보면 양미간을 봐라 그래요. 이렇게 눈동자를 보면 부담스러우니까 여기를 봐라 이렇게. 이걸 제가 해봤는데요. 이렇게 거기를 가만히 쳐다보니까 애가 말하다가 막 웃어요. 왜 웃죠? 내 눈이 사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책을 한번 봤어요. 다른 책을 봤더니 어느 책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 차라리 입을 봐라, 입을. 입에 여기 이렇게, 여기쯤을 이렇게 쳐다봐서 이렇게 말하는 걸 보라고. 눈 쪽을 쳐다보면 부담스럽다. 이것도 해봤어요, 제가. 이렇게 고기를 딱 인중이라 그러지, 인중을 이렇게. 그거 딱 쳐다보고 있었더니 말하는 분이 자꾸 이렇게 닦아가면서 말을 해요. 뭐가 묻었나? 그러니까 결론은 한 군데를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는 건 정답이 아니에요. 눈은, 그러니까 얼굴을 전체적으로 보되 깜빡거려도 괜찮고요. 그러나 호기심 어리게만 쳐다보면 돼요. 근데 너무 한쪽을 집중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말하는 사람이 꼭 취조당하는 느낌이 나요. 아이 컨택은 호기심 있게 쳐다봐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나는 얼굴에서 시선을 돌리지 마세요. 갑자기 핸드폰을 본다든지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 김이 새요. 저 사람 나 말고 바쁜 일이 더 있구나. 그래서 상담하는 코칭하는 사람들은 철칙이 만남을 시작할 때 이거 전화기 끄는 게 철칙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끌라고 했지만 그날은 잊어먹고 대화를 시작했는데 울렸어요, 벨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땐 바로 꺼버리시면 돼요. 또 그냥 계속 울리게 두지 마시고요. 그럼 이 사람이 미안해가지고 그냥 받으세요 막 이래요. 그때 그냥 딱 들고 확 꺼버리세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끄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받으셔도 되는데 막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말하는 사람 느낌은 어때요? 저분이 지금 내 얘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듣고 있구나. 고마워져요. 절대로 대화 중에 이거 하지 마세요. 메모도 하지 마세요. 메모를 하면 말하는 사람 자꾸 쳐다봐요. 그러다가 싸움도 나요.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요? 막 이렇게. 네. 상담하는 사람은 그래서 메모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억력으로 따라와야 돼요. 굉장한 집중력이 필요해요. 그래서요. 남의 얘기를 오랜 시간 동안 집중 있게 듣는다는 게 가다가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천국을 갔다 오고 막 그래요. 이렇게 막 졸려지고 막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상담을 제대로 하는 분, 정신과 의사 같은 분들은 하루에 3명 이상 환자를 보지 않습니다. 3명 이상 보면 내가 미쳐요.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집중 있게 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는 게 보통 감정 노동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명하고 상담 약속을 하면 집중력이 갈수록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두 번째가 미러링한다. 이렇게 거울 보여주기라고 보통 말합니다. 뭐냐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내가 한번 정리해 주는 거예요. 어느 때 이런 게 필요할까요? 행설수설할 때. 그죠? 막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야, 말을 하려면 그냥 한 가지 얘기하든지 막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 이러면 공격하는 거고요. 공격하지 말고 미러링을 해줘요. 그러니까 네 얘기는 이런 얘기, 이런 얘기, 이런 얘기, 이런 얘기잖아. 이 중에서 오늘 나하고 하려고 했던 얘기는 뭐야? 이러면 이제 말하는 사람이 감동이 돼요. 나도 행설수설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 정리를 딱 해주잖아요. 이 중에서 어떤 얘기부터 할래? 이렇게 하면 공격한 것도 아니고 대화를 앞으로 진행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또 어르신들하고 얘기할 때 이게 많이 나오는 현상인데 같은 얘기가 막 반복될 때예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이게 무한반복이에요. 네, 이제 연세 많이 든 부모님 두신 분들은 이 얘기 금방 알아들을 거예요. 그냥 명절날만 되면 나오는 소리가 있어요. 늘 온 가족이 외우고 있는 거. 전 우리 아버지 자서전을 제가 하루만 쓸 수 있습니다.
이분 어려서 고생한 얘기, 남의 집에 머슴 가고, 뭐, 선안역에서 뭐, 열차 그냥 훔쳐 타고선 뭐, 서부역에 내렸는데, 뭐, 갈 데가 없어서 뭐, 주차장에 들어가서 뭐, 세차를 시작했다는 둥, 뭐, 이발소로 옮겼고, 뭐, 미팔군으로 갔는데, 운전 배워서 내가 평생 운전으로 벌어먹고, 막 이 얘기가 그냥 틈만 나오면 나와요. 그럼 이제 우리 동생들은 이렇게 말하죠. 아, 또 우리 아버지 저 얘기 또 한다마. 아, 그리고 자리를 떠요. 근데 이제 결국 장남이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한 번 할 때까지는 둬요, 저는. 그 얘기 하고 싶은 건데요, 지금 뭐. 근데 두 번째, 같은 자리에서 두 번째 반복할 때 제가 앞서가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래서 저 이발소로 가셨죠. 그리고 미팔군 가셔서 면허증 따셨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얘기를 왜 계속 반복하느냐라고 하는 걸 알아들어주면 돼요. 아버지가 결국 이 얘기를 하는 의도.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서 니들을 키웠다. 이 말이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앞서가다가 딱 아버지한테 한마디 해주면 우리 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고생하신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편히 잘 컸어요. 아버지 덕분에 참 고마워요. 아이고, 내 마음 알아주는 건 장남밖에 없네. 아버지는 저만 좋아하세요. 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반복될 때 정리해 주시고, 그래서 그 다음은 이렇게 말해 주는 게 미러링입니다. 애들하고 얘기할 때 엄마 그리고 막 똑같은 얘기 막 계속 막 내려막 애들 테이프 틀어놓은 것처럼 할 때 있잖아요. 막 했던 얘기 또 그러면 이제 야, 그 얘기 그만해 막 이러지 말고, 아유, 우리 아들 그러니까 이랬다는 말이잖아.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 물어봐주면 애가 앞으로 가요. 이럴 때 쓰는 게 미러링입니다. 세 번째가 페이싱이에요. 이렇게 상대방의 말하는 호흡 또는 동작, 음조, 속도 이런 거 맞춰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다 쓰는 딸이 학교 갔다 와서 막 엄마 앞에서 수다를 떠는 거예요. 그럴 때 애가 보통 낮은 음을 합니까? 높은 음을 합니까? 높은 음을 하죠. 막 이렇게 이래가지고 막 숨 넘어가면서 막 오늘 학교 가는데 막 무슨 일이 있었고 뭐 선생님은 무슨 옷을 입고 왔고 뭐 도시락은 뭐를 먹었고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엄마가 들어주느냐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한숨 한번 팍 쉬고 그랬니? 애는 어떨까요? 엄마가 반응한다고 한 거 이거요? 그랬어? 그럼 애가 이렇게 말해요. 엄마 어디 아파? 아니면 엄마 화났어? 어떻게 반응해 주면 좋죠? 내가 썰썰썰썰썰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썰썰썰썰 하고 대답해 주는 거야. 아이고 그랬어. 아이고 이쁘다 좋았겠다. 선생님 예뻤겠네. 막 이렇게 해줘야 애가 신이 나서 계속 자기 애 말이 듣기 싫어서 끊으려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에휴 한숨 팍 쉬고 그래서 애가 엄마 나 방에 갈래. 그러니까 분위기 안 좋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하는 속도 높이 맞춰서 응답을 해줘라. 그러면 상대방이 말할 때 좋아요. 아, 저분이 내 얘기 듣는 게 좋으시구나. 이런 사인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백트래킹. 한국말로 재진술한다. 그런 거예요. 상대방이 한 말을 반복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엄마 나 오늘 공부하는데 되게 힘드네. 그러면 아이고 우리 딸이 힘들어. 걔가 했던 말을 반복해 주는 거예요. 어르신들하고 대화할 때 이걸 쓰시면 정말 좋은 며느리, 좋은 아들, 사위 됩니다. 예를 들면 제 딸이 시집 갈 때 25세 갔어요. 그것도 시댁살이를 하기로. 남편이 학생이었어요. 시집 갈 때 제가 한 가지 비법을 알려줬죠. 딸아, 어른이 뭔가 얘기할 땐 한번 잘 들었다고 반복해줘라. 그리고 뒤에다가 아버님, 어머님을 붙이는데 끝을 올려라. 이렇게. 야 며느라 우리 저 칼국수나 해 먹을까? 이렇게 말하면 칼국수 해드릴까요? 아버님? 이렇게. 우리 딸이 점잖아서요. 이렇게 애교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가서 잘하나 봐요. 우리 사돈이 가끔 전화해서 아주 상냥한 딸을 보내줘서 고맙다 그래요. 상냥한 딸이 저한테는 굉장히 낯설어요. 얘는 아빠가 한 10마디 하면 끝이에요.
아주 점잖고 듬직한 딸이었어요. 근데 이제 시어른하고 그러면 힘들어지니까 가르쳐줬는데 잘하나 봐요. 여러분도 해보십시오. 누가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말하는 핵심 단어를 따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 듣고 있구나. 특히 어른들하고 대화할 때 또는 직장에서 상사랑 얘기할 때 군대에서는 이걸 꼭 하게 돼 있어요. 군대에서 운전병이 운전을 하면 옆에 상관 하나가 타요. 선탑자라 그래서. 그럼 이 선탑자가 우회전 이렇게 말하면 운전기사가 네! 우회전! 이렇게 반복하게 돼 있어요. 이거 안 하면 쥐어 맞아요. 그래야 이제 알아들었구나 사인이거든요. 근데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이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 말을 따라 해주면 누가 얘기를 해도 잘 듣고 있구나 이렇게 할 때가 백트래킹입니다. 잘 들으려면 세 가지를 잘 들어야 되는데요. 하나는 사실이고 하나는 감정이고 세 번째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사실경청하게 자녀가 말할 때 그 말을 내 생각이나 고정관념으로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거예요. 판단을 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사실을 들을 수 있어요. 두 번째가 감정을 읽어주는 거예요. 저 아이의 지금 감정 상태가 어떻구나. 예를 들면 엄마 나 오늘 있지 아침에 학교 가가지고 7교시를 하고 끝나자마자 학원 가가지고 몇 시간을 하고 끝나고 숙제하고 지금 온 거야. 이렇게 말하면 이 감정은 뭐예요? 힘들다, 피곤하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해주면 되게 좋아해요. 아이고 우리 딸이 힘들었겠네. 예, 그 사실을 다 인지해주고 그 아이의 감정까지 읽어준 거예요. 그러면 의도는 뭘까요?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쉬고 싶다, 뭐 엄마가 맛있는 거 해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이제 아이고 우리 딸 오늘은 되게 힘든 날이었네. 감정 읽어주고 좀 쉬어라. 엄마가 맛있는 거 해서 네 방에 갖다 줄게. 그동안에 좀 쉬어. 이렇게 말하면 애가 자기가 한 말을 다 엄마가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말이 이거예요. 난 엄마 있어서 참 좋다. 엄마는 그냥 나오면서 속으로만 하세요. 난 너 때문에 속이 터진다. 넌 좋겠다 엄마 있어서. 근데 그 앞에서 터뜨리시면 공이 다 사라지시니까 나오면서 남편한테 하세요. 남편이 잘 들어주시면. 남편한테 얘기해서 더 어려움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걸 도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판단이 아니라 사실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이 아니라 감정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표면의 언행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그 순수 의도, 그거를 들어줘야 3F 경청이다 그럽니다. Fact, Feel, Focus의 3F를 따서 이걸 3F 경청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사실입니까? 판단입니까? 헷갈려서 지금 이제 의견이 나눠질 거예요. 자, 이건 사실이에요? 판단이에요? 자, 사실인 사람. 소신껏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안 들면 지는 겁니다. 사실이다. 자, 판단이다. 몇 분밖에 안 되시고요. 안 된 분이 역시 계세요. 판단입니다. 속으셨어요. 왜요? 이걸 말한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와요. 말한 사람은 저렇게 말하면 수긍이 될까요? 영희는 학교 출석 시간에 자주 늦는다. 그러면 영희 입장에서 어때요? 내가 언제요? 자주라는 말 때문에. 자주는 판단된 말이에요. 그냥 예를 들면 영희야 오늘 늦었네? 이 말에 화나요? 늦었는데 화 안 나요. 오늘 늦은 것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걸 그동안 참았어. 여러 번 빠진 걸. 그래서 감정을 실어서 말을 하죠. 너는 맨날 늦니? 그러면 애가 죄송합니다 이럴까요? 아니면 제가 언제요? 여러분 말 습관은 어떠세요? 성경은 용서하라 그랬는데 보통 우리는 별로요. 용서한 게 아니라 꾹꾹 쌓아놨다가 어느 날 메가톤급으로 터져요. 뻥! 내가 3번 참았다! 그건 용서한 게 아니죠. 차라리 그러려면 그때그때 터뜨리시는 게 나아요.
이거 보태 놓으면 아주 폭발력이 엄청나요.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불편하거든 해가 져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해결해라고. 이게 한밤을 지나면 굉장히 폭발력이 커져요. 사단이 밤새 우리를 건드려요. 걷다가 막 내 시나리오가 다 붙어요. 저 남자가 알고 보니까 그랬어. 지난번에도 눈빛이 저게 분명히 뭔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다 붙여가지고 다음날 괴물을 하나 만들어서 이러면 이제 해결책이 없어요. 남자도 해결할 길이 없어. 근데 어젯밤에 딱 본 것만 얘기했으면 사과할 일이었어요. 여러분 보태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본 것만 얘기하세요. 들린 것만 얘기하세요. 자, 이번엔 쉬울 거예요. 자, 두 번째. 판단입니까? 사실입니까? 이거 판단이에요. 항상 말한 사람 입장, 그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철수야, 오늘 학원에 30분 늦었더라? 네, 이건 화가 안 나요. 30분 늦은 애 보고 너 30분 늦었더라? 그러면 선생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안 늦겠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맨날 늦더라? 이러면 저 오늘만 늦었는데요? 자, 상우는 어제 이유 없이 내게 화를 냈다? 판단.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나를 무시했다? 판단. 용준이는 학급 회의 시간에 내 의견을 묻지 않았다. 네, 사실을 빙자한 판단입니다. 네, 나한테만 안 물었다는 말이 그 안에 이렇게 꼭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저놈이 내가 싫어서 나한테는 의견도 안 물어봐. 이런 말이 숨겨 있는 말이에요. 내 아들은 이를 자주 닦지 않는다. 네, 아들들이 다 억울해하죠. 엄마의 기준에 안 맞았을 뿐이지 걔는 나름대로 열심히 닦는 중이에요. 엄마 기준은 3번, 아들 기준은 2번. 뭐 그런 거죠. 남편도 2번. 남편이 한 번은 커피로 닦아요. 이렇게. 뭐, 양치질 해야지. 했어. 그러면 커피 먹었다는 뜻이에요. 영희는 나와 이야기할 때 불평을 한다. 이것도 판단. 철수는 내가 원하는 건 좀처럼 하지 않아. 판단이에요. 자, 감정인지 생각인지 맞춰보세요. 첫 번째 게 언제나 헷갈려요. 감정입니까? 생각입니까? 자, 이것도 해봐야 돼요. 자, 감정이다. 이건 감정이다. 예,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자, 감정이다.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한 번 더 해볼까요? 감정이다. 네, 내리시고 생각이다 이건. 네, 맞습니다. 생각입니다. 하나만 더 해보시면 금방 구별이 되세요. 영희가 떠나게 돼서 슬프다. 이게 감정이에요. 근데 앞에 건 상대방과 상관없이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저 첫 번째처럼 말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화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 오해하고 있구나. 그죠? 그러면 이 오해를 풀어주는 쪽으로 얘기를 진행해 가야 되죠. 근데 두 번째는요. 위로해줘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들을 때 이걸 구별하고 들어야 돼요. 제가 지금 오해하고 생각으로 저러고 있는 건지 정말 감정이 그런 건지를 구별해서 듣는 게 경청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엄마가 나를 조종하는 것처럼 느껴져? 생각. 아빠가 그런 말을 할 때는 겁나요. 감정이죠. 아이들이 인사하지 않을 때 나는 무시당한 것처럼 느껴져? 생각. 당신이 도와줘서 행복해요. 감정. 아이들이 내게 중요하지 않다고 느낀다? 네, 생각. 내가 오해를 하고 받고 있다고 느껴진다? 네, 빨리 하라는 소리를 들으면 초조해요? 네, 감정. 이렇게 구별하십시오.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직관경청까지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을 받아들이고 감정이 뭔지를 이해하고 진짜 의도를 파악해서 그리고 나서도 이제 어떻게 도와주냐면 그 아이의 장점이나 탁월성을 부각시켜주고 그 아이가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코칭입니다. 자, 그러면 자,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문 하나 사이에 두고 딸과 엄마가 되게 화가 났어요. 네, 딸입니다. 아들 아니에요. 이 그림만 봐서는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죠. 어쨌든 부모가 보면 애가 싸가지 없어 보이고요. 애들이 보면 엄마가 뭔가 심해 보이고 그래요, 다. 자, 누가 잘못했어요? 엄마! 나가라! 그랬어요. 나가세요까지는 아직 화가 덜 난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지나가다 아빠가 들었어요.
요 얘기까지만 들었어.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야 이놈 새끼야 막 네가 나가 막 바깥에 가서 문패를 봐라 누구 이름으로 돼 있는지 막 주민등록 등본을 떼봐라 호주가 누구냐 막 우리 아버지가 했던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툭하면 문패 타령을 하셨어. 근데 이야기까지 들으면 어떠세요? 뭐라고 반응해야 돼요, 아빠가? 아, 여보, 그 딸 방에도 들어갈 때 놓고 좀 하지 그랬어.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이제 부부싸움으로 갑니다. 맞는 말인데 서로 아유, 오해가 있었구만. 항상 욕을 안 먹으려면 중재를 해야 돼. 근데 잘못 중재하면 양쪽에서 욕을 다 먹어요. 여보, 일로 와봐. 내 방으로 가자. 우리 방으로 가자. 끌고 와서 에휴, 자식 새끼도 크니까 힘들지? 이렇게 해놓고 딸 방에 가서 아이고 엄마가 잘못했네. 이렇게 말하면 엄마랑 딸이 화해하기 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둘이 화해를 하고 나서 아빠가 양쪽 방에서 했던 말을 듣고 나면 두 여자가 다 공격해요. 어쨌든 아빠는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다가도 이렇게 어느 방 앞에 지나가다가 보면 언뜻 내 얘기하는 요리가 들릴 때 있죠. 그냥 지나가세요. 앞에서부터 다 듣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떤 분위기 속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얘기만 가지고 이것들이 나를 흉봐? 이러고 문 탁 열고 소리 질렀다가 실수하는 게 많아요. 그냥 못 들은 걸로 하시죠. 성경도 한 대목만 이렇게 한 절만 딱 띄어서 보면 오해가 굉장히 많아요. 그 대표적인 오해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 시간에 졸다가 미안해지면 성경 귀절 하나 떠오르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기도원 가면 오해시키고 있죠. 양쪽에다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한쪽에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이 귀절의 앞에 부분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나는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므로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도깨비의 방망입니까? 무조건 잘 된다는 말이에요? 적극적 사고방식이에요? 아니에요.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압니다. 그래도 나는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나는 부자가 되고 잘 돼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나는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상황에도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개업하는 사람에게 막 이렇게 딱 붙이는 거 갖다 주시죠. 뭐 붙여주세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는 심히 창대하리라. 그거 어디 나온 건 줄 아세요? 욥기요.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이게 사업 잘 되라고 한 말인가? 사업하고 아무 상관없는 기절을 다 가게마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장사하는 사람이 기가 막힌 장을 찾아낸 거죠. 차라리 요한 2서 뭐 이거 요한 3서인가 그거 2서를 갖다 주세요.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건 또 순복음교회로 가면 삼박자 축복이 돼요. 또 여러분 이 순서는 맞거든요. 근데 거꾸로 해석하면 참 이상해져요. 네가 부자가 됐으니 네 영혼이 잘 된 거야. 이런 식으로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근데 이렇게 성경도 우리가 그 한 구절만 딱 띄어서 읽으면 오해가 와요. 사람 말도 중간 토막을 들으면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의도로 저 말을 한 건지 끝까지 다 들어보고 판단을 해줘. 그러니까 중간에 대화를 자르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끝까지 듣고 판단을 하세요. 근데 한마디 날라오는데 벌써 판단해가지고 내 안에 선입견을 끌어내가지고 얘기를 막지 말라고요. 그러면 대화가 어려워져요. 벌써 그런 태도가 되시면 표정과 눈빛이 달라지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이 이미 알아요. 우리 애들도 알아요. 꼬맹이 애들도요.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알아요. 유치부, 영아부 애들도 알아요. 나를 이뻐하는지 안 하는지.
걔네가 뭘 알아서요? 표정 보고 대하는 태도 보면 알아요. 제가 예전에 교육 목사 할 때 이렇게 이제 신방을 다니다 보면 부모들이 아유 마침 교육 목사님 오셨으니까 좀 이 얘기 좀 해야 되겠다 싶은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좀 죄송한데 우리 애가 지금 유년부에 다니는데 담임 선생님 바꿔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하죠. 제가 아무리 교육 전담 목사지만 거긴 또 유년부에 전도사님 따로 계시고 부장님도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의논하시죠. 근데 왜 그러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애가 교회만 갔다 오면 엄마 이번 선생님은 아니야 막 그런다는 거예요. 처음엔 야단쳤대요. 조그만 게 그냥 선생님 뭘 안다고 그러냐고 막 야단쳤더니 하루는 애가 억울하니까 이러더래요. 엄마 나 그동안 여러 선생님 만나봤어. 걔가 판단한 근거는 뭘까요? 그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 대하는 태도, 표정 이런 데서 아이는 저 선생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니구나를 느껴요. 여러분 개도 느낍니다. 개도 한 집안에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단 개는 밥 주는 사람을 무조건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구박하고 때리는 사람 앞에 가면 애가 이렇게 반응 안 하고 설설설설 딴 데로 가고요. 이건 짐승도 그래요. 근데 예민한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최고의 센스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입견 다 버리고 정말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고 그렇게 반응해주고 공감해주고 이런 거. 공감해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감정을 타는 거잖아요. 애가 힘들어 보이면 같이 힘들어 해주고. 이 공감 능력이 뛰어난 분이 그래서 상담을 잘하세요. 그런 분들 앞에는 얘기하자고 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공감해 주다가 내가 그 안에 빠지지는 말아야 돼요. 이런 거예요. 이혼 상담을 하고 있었어요. 이혼한 아픔을 막 얘기하는데 이 상담해 주는 분도 이혼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얼마나 공감을 잘해 줬겠어요. 그래갖고 막 같이 울어주고 막 이러다가 이분이 자기 아픔이 막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말해요. 사실은요, 저도 이혼의 아픔 때문에 힘들어해요. 이러면 이제 상담자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는 건 좋은데 거기에 빠져들어서 내가 그 안에 몰입돼 버리면 함몰한다 그렇게 들어가 버리면 못 도와줘요. 아이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그런 이제 좋은 경청의 선생님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저 색깔 다르게 쓴 거 이 키워드거든요, 다. 상대의 감정, 의도, 탁월함, 비언어를 경청해라. 그러니까 입으로 나오는 것만 보지 말고 표정, 눈빛 뭐 이런 거 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불일치. 이게 뭐냐면 지난번에 하던 얘기와 좀 달라졌다든지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얘가 평소에 말하던 패턴과 오늘은 다르게 말하고 있고 또는 뭔가를 암시하거나 뭔가 기회를 엿보고 있는 말들 이런 것들을 구별해내야만 진짜 의도를 알게 돼요. 이거를 영상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느껴보십시오. 소리 올려주세요. 얘네는 말을 못합니다. 언어장애인이라 전부 수화로 얘기하니까 자막으로 보세요. 지금 술 먹고 들어온 애가 언니고요. 서 있는 애가 동생입니다. 언니는 수영 국가대표 선수를 꿈꾸던 아이였어요. 동생이 돈 벌어서 언니를 뒷바라지하고 있었고요. 동생이 어떻게 풀어가나 잘 보세요. 평소에 언니가 하던 말이 아니에요. 저런 단어.
동생이 눈치챘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묻죠. 언니 태도가 바뀌었죠. 지금부터 이제 언니를 어떻게 회복시켜 가나 한번 보십시오. 장점과 탁월성을 부각시켜서 본인이 해결하게끔 해주는.
된 대만 영화 청설이라는 영화의 한 대목입니다. 잘 들어준다는 게 저런 거거든요. 미안해서 막 엉터리 얘기를 막 하는데 그 얘기를 구별해서 들어주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어? 물어주고, 아니야, 언니는 짐이 아니야. 나한테 언니는 참 자랑스러운 존재야. 그리고 난 다시 태어나도 언니가 내 언니였으면 참 좋겠어. 이렇게 말하면서 좌절에 빠졌던 한 아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진심, 의도 이런 걸 잘 파악을 하고 들어주면, 그리고 거기에 반응해 줄 수 있으면 교회는 훨씬 더 좋은 공동체가 되고요. 내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주면 그 자녀는 정말 잘 자랄 수 있어요. 또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 제자 하나하나를 만나고 있다면 아이는 정말 어려운 얘기를 내 앞에 와서 하는 걸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잘 들어주는 선생님한테 얘기하다 보면 대안도 찾게 되고, 그때 아니야, 너는 이런 거 참 잘하잖아. 내가 보니까 넌 이런 거 참 좋더라. 그거 잘 발휘하면 넌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선생님. 그럼 아이는 용기도 생기고 다시 해보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대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가셔서 이 경청을 잘 실습해 보시고, 이제 애들이 무슨 말을 할 때 또 뻔한 얘기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한번 얘기해 볼래? 우리가 아빠가 들어줄게, 엄마가 들어줄게, 선생님 들어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경청을 해주세요. 고개 끄덕거리고 눈으로 잘 쳐다봐 주시고 입으로 반응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잘 격려해 주시고, 그러면 아이가 정말 신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참 좋다. 엄마 아빠가 있어서 참 좋다. 선생님이 있어서 참 좋다. 이렇게 커나가면서 아이가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그리고 자신감도 생기는 아이로 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번 주부터 좀 그렇게 아이들하고 좀 다른 모습으로 아이들을 대해주는 선생님들 또 부모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